저장 기능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의 회계 처리부터 네, 설명드릴 차례죠. 감가상각비의 회계 처리.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처리하는데 이건 언제 하느냐면요. 보고기간 말에. 감가상각비의 회계 처리는 보고기간 말, 즉 결산 수정분계 사항이다 이런 얘기죠. 예, 결산 수정분계 사항. 그래서 보고기간 말에 당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계산해요? 시간에 배웠던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예요. 비용 발생시키고요.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 네. 자, 그래서 감가상각 할 때 회계 처리 이거 꼭 알아두세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고요. 이거는 감가상각비는 비용 발생시키는 거고요.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감 계정이다 이런 말씀이죠. 네. 이번에는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를 예, 정수희 씨 사진 올려주셨는데 사진 올려주신 정수지 씨 지금 마이크가 정수희 씨네요. 정수희 씨 마이크 한번 켜보세요. 네. 마이크 안 켜셨어요? 네. 아, 마이크 켜셨구나. 안 켜셨네? 네, 그러면 마이크 켜져 계신 홍정은 씨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홍정은 씨, 우리 지금 이거 이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산 차감 계정. 감가상각 누계액이면 지금 3개째 배우시는데요. 앞에 배운 게 2개가 있거든요. 2개 혹시 기억나세요? 차감 계정 2개. 이번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3번째 나오는 것 같아요. 차감 계정 2개 배운 게 있습니다. 어제 하나 배웠고, 그리고 매출채권 배울 때, 당좌자산의 매출채권 배울 때 하나 배웠어요. 네, 홍정은 씨 기억이 잘 안 나시나 봐. 네, 기억이 안 나요. 마이크 켜신 분 누가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정수희 씨 마이크 켜셨네. 정수희 씨? 네. 네. 차감 계정 앞에 배운 2개가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러십니까? 네. 다른 분들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보시죠. 매입 할인이요. 매입 할인. 매입 할인? 아, 예, 매입 할인도 차감 계정 맞아요. 근데 저는 지금 매입 할인을 의도하고 질문 드린 건 아닌데, 매입 할인이 상품의 차감 계정이니까 예,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예.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이거 저 상품의 차감 계정이죠? 맞아요. 그거 3개. 그 3개 뺀 나머지 2개. 나머지 2개. 자, 기억이 안 나시니까 한번 제가 여기다 적어드려 볼까요? 자, 네, 지금 이제 그 매입 할인 말씀해 주셔서 매입 할인, 그리고 매입 애누리, 그리고 매입 환출, 이렇게 3가지 있잖아요. 요 3가지는 무엇의 차감이냐면은 상품의 차감 계정입니다. 우리가 상품 매입할 때 차변의 상품이잖아요. 재고자산. 그런데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을 했다. 그러면 상품에서 빼줘야 되죠. 그래서 상품의 차감 계정 좋아요.
네, 그런데 제가 질문하면서는 요걸 의도하고 질문한 건 아니고, 네, 뭐였냐면요. 여러분 그 매출 채권 공부할 때 그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름에 대해서 대손을 추정해 가지고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잖아요. 결산 시기에. 이 대손 충당금이 바로 무엇의 차감이에요? 네,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이었습니다. 네. 이것을 처음에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수업 시간에서는요. 우리 재고자산에서 재고자산 평가할 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었어요. 이거 재고자산이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했을 때 무엇이 순실현 가치가 공정가치에서 판매 비용을 뺀 순실현 가치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하죠. 그때 대변에 오는 것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었어요. 이것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이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바로 나오네요. 또 하나. 지금 감가상각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 네. 어디 갔어?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 이 감가상각 누계액도 차감 계정이에요. 무엇에? 유형 감가상각하는 것이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이다. 네, 이런 차감 계정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대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처리를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대변의 대손 충당금, 매출채권의 차감 계정, 또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공정가치가 그 장부금액이 그렇죠. 장부금액보다 공정가치, 순실현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낮은 금액, 저가법으로 평가한다고 그랬죠. 그때 대변에 가는 것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 그리고 이번 시간에 감가상각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 이것은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 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감가상각 기말에 감가상각할 때 회계처리, 차별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유형자산 밑에 이렇게 표시된다는 거예요. 건물이 50만 원이다. 그리고 그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건물 50만 원은 취득원가예요. 10만 원은 감가상각 그동안 한 누계액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오른쪽 칸에 이렇게 40만 원 이게 장부금액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장부금액으로.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이와 같이 표시가 돼요. 그러면 한번 우리 전산회계에 있는 재무상태표 한번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회계에 있는 전산회계 프로그램 더존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실행이 안 될까요? 제가 어제하고 프로그램 실행한 것이 별로 없는데 비슷한데 굉장히 느려졌어요. 네. 브라우저를 하나 닫았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제가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역시 마감 안 돼서 처음에 뜰 때 에러가 좀 날 텐데요. 12월 달로 네, 요거 닫기 무시하시고 화면을 좀 키워드려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좌자산이 아니라 유형자산이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자, 밑으로 화면을 좀 올려서. 네. 유형자산. 여기 보이시죠? 자, 화면을 키워드릴게요. 네. 유형자산 이쪽 보이시죠? 자, 건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자, 건물이 요 470,000,000과 그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 있죠? 9,000,000,000 그리고 그 옆에는 네 461,000,00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건물의 취득 금액은 4억 7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 900만 원. 이건 지금까지 감가상각을 한 합계액이 누계액이죠. 그래서 지금 몇 년 차 했는지 모르겠는데 1년 차 했는지 2년 차 했는지 아무튼 감가상각 누계액이 현재 9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취득한 4억 7천에서 900만 원을 뺀 거 여기 표시되죠. 4억 6천 100만 원. 이것을 우리가 건물의 장부금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서 이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처분 손익을 계산할 때 이 장부금액과 처분금액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장부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팔았으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하는 거고 장부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했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거 우리 교재에서 지금 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지 실제 프로그램하고 똑같죠? 건물 취득금액 그 밑에 감가상각 누계 빼가지고 그 옆에 칸에 순장부금액을 표시하는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여기 내려서 표시하지 않고 이 자리에 표시했죠?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처분. 자, 이제 유형자산을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유형자산을 더 이상 쓸 일이 없어서 매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유형자산의 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자, 유형자산의 처분 시 처분 금액하고 장부 금액을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장부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이 장부 금액이에요. 비교해서 차액에 대한 것을 말이죠. 유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첫 번째 분계의 사례를 보면은요. 예, 부동호를 보니까 처분 금액이 크다 이거예요. 그러면 장부 금액보다 높게 처분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다 한번 숫자를 넣어 볼게요. 자, 유형자산의 그 유형자산 건물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게 유형자산이라고 했는데 이걸 건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유형자산 이 건물이 취득원가가 숫자를 좀 작게 써볼게요. 10만 원에 취득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팔았으니까 처분시 분계처리죠. 이 취득원가 10만 원을 대변에다가 적는 겁니다. 처분했으니까. 예, 대변에. 그리고 바로 차변에 그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도 털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앞페이지에서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할 때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을 대변에 기록해가지고 건물에서 차감시켰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대변에 가서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그 건물의 차감 계정인 감가상각 누계액도 동시에 없어져야죠. 그래서 차변에 오는 겁니다. 네, 감가상각 누계액 설정할 때는 대변에, 처분할 때는 차변에 오고, 건물은 취득할 때 차변에, 매각할 때는 대변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그동안 감가상각을 얼마 했냐면요. 2만 원 했다고 볼까요?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2만 원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 건물 10만 원에 취득을 해가지고 이번에 얼마에 팔았냐면요. 지금 장부금액이 얼마예요? 8만 원이죠. 유형자산 건물 취득이 10만 원인데 감루가
2만 원이니까 지금 장부 금액이 8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처분 이익이 나오도록 9만 원에 처분했다고 보겠습니다. 현금으로. 그러면 차변의 현금이 얼마예요? 이게 9만 원이죠. 9만 원, 그죠? 그러면 차변합계 11만 원이죠? 차변합계 11만 원, 대변은 아직 10만 원이에요. 만 원이 뭐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영업의 비용, 수익입니다. 영업의 수익. 자, 영업의 수익은 900번대. 영업의 비용도 900번대예요. 코드를. 그러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수익 중에, 우리 수익은, 영업수익은 매출액밖에 없어요. 영업수익은. 그러니까 수익은 간단해요. 매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다 영업의 수익입니다. 네, 그래서 900번 코드를 쓰게 되는 거죠. 자, 유형자산 처분 시 회계 처리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밑에 거는 빨강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장부 금액이 크다, 이거. 처분 금액보다 장부 금액이 크다. 이런 경우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아까하고 똑같이 대변에 건물 10만 원에 취득한 건물을 오늘 처분합니다. 그러면 대변에 10만 원. 자, 아까는 우리가 9만 원에 처분했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6만 원에 처분했다고 보겠습니다. 현금으로 6만 원 받았어요.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똑같아요. 2만 원. 지금까지 감가상각한 것이 2만 원이에요. 2만 원. 감누. 그러면 장부금액 8만 원이죠. 장부금액 8만 원인데 6만 원에 건물을 처분했네요.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합니다. 예, 차이가 얼마예요? 2만 원이죠. 2만 원만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죠.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비용이죠. 비용 중에서 900번대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우리가 비용은 좀 복잡하죠. 자, 비용은 제일 큰 거, 맨 위에 있는 매출 원가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이 있고, 법인세 비용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보면은.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 해당이 된다. 영업의 비용.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유형자산 처분 시 회계 처리를 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장부금액 알아야 돼요. 장부금액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취득 원가하고 그동안 감가상각을 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알아야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알려면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예, 그래서 이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에 관한 회계 처리하라는 문제, 우리 FAT 1급에서 꼭 나옵니다. 한 번도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취득이 아니라 처분,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문제가 지금까지 40 몇 회인가 그러는데요.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FAT 1급에서는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계 처리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네, 뒤에 연습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루하잖아요. 이제 유형자산까지 공부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공부한 거. 우리 비유득자산에서 뭐 공부했습니까? 투자자산과 유형자산 지금 공부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진도만 나가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문제를 풀고 무형자산까지 묶여 있는지 문제를 한번 보고 올까요? 무형자산이 묶여서 문제가 나오는지. 재고자산 풀어봤고, 투자자산, 유무형 자산, 기타 자산. 예, 유무형 자산이 다 묶여 있군요. 네, 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좀 더 지루하겠지만 무형 자산과 기타 비유동 자산까지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요. 묶여 있네요, 문제가.
네, 계속해서 무형자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무형자산, 예, 유형자산하고 아주 비슷한데 물리적 형태가 없다는 점이 우선 차이가 있습니다. 물리적 형태가 없다. 자, 유형자산과 아주 비슷한데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은 무형자산입니다. 아주 비슷한 게 뭐냐면은 영업활동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된다는 것은 유형자산과 똑같죠. 네, 영업활동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된다. 우리 유형자산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형자산과의 차이는 물리적 형태가 없는 것이다. 이게 무형자산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적 형태 없는 거.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것이 바로 무형자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무형자산은요. 그런 물리적 형태가 없기 때문에 객관성의 입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과연 무형자산으로서 이게 인식될 수 있느냐 해서 반드시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있다. 이게 유형자산은 눈에 딱 보입니다. 건물, 누가 봐도 건물, 저건 재산이야.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형자산, 예를 들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무슨 특허권 또는 상표권, 신용신앙권, 뭐 다양한 산업재산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기업의 무형자산이 되는데 이런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없는 관계로 우리가 기업이 스스로 우리 경제적 효익이 있는 거야. 이걸 다 믿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추가적 고려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정의. 자,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태가 없지만, 예, 여기 나오죠.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식별 가능해야 되고, 우리가 유형자산에서는 이런 말 안 나오잖아요. 뭐 식별 가능하다 이런 거. 왜? 유형자산은 누가 봐도 식별이 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형자산을 특별히 식별 가능해야 된다. 어디에 붙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어떤 거에 독립적이어야 된다. 식별 가능하다 하는 말은 독립적이다라는 의미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되며,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 것이 확실하냐 이거예요. 기업이 통제한다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통제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해야 되고, 우리 회사가 거래처에 빌려주고 싶으면 임대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회사가 필요 없어서 처분하고 싶으면 처분도 가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통제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식별 가능하고 통제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것은 유형자산과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비화폐성 자산을 우리는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무형자산의 정의를 좀 더 살을 붙여서 유형자산과 차이에 더불어서 식별 가능하며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비화폐성 자산이다. 이런 부분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자, 밑에 주의사항이 이게 뭔가요?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이 부분? 자, 물리적 형태가 없는 판매용 자산, 재고자산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재고자산과 무형자산, 유형자산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무형자산이든 유형자산이든 영업활동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할 거라면 그거는 무형자산이고 유형자산입니다. 그러나 판매용이다. 우리가 사용할 게 아니에요. 판매용이다 그러면 재고자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실무할 때 더존 프로그램 사용해야 되잖아요. 더존 프로그램. 그러면 더존 프로그램이 회계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 더존이라는 회사에서 그 회계 프로그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존이 회계 프로그램을 자기 회사의 회계를 처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그거는
무형자산이에요. 더존회사의 무형자산. 자기네 영업활동 과정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더존 프로그램을 외부에 판매할 목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죠. 물론 복사해서 디지털 상품이기 때문에 그냥 복사해서 주는 거지만 그러한 자산은 재고자산으로 본다 이거예요. 네. 이해하시죠? 판매 목적이면 재고자산이다 이거죠. 무형자산이라 하더라도. 자,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표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식별 가능해야 된다. 통제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뭐로 인정된다? 무형자산으로 정의될 수가 있다. 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주의사항에 있는 것은요. 우리가 교육훈련비라든가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이건 무형자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교육훈련비.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거는 왜 교육을 할까요? 우리 기업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하고 교육비를 회사가 부담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마케팅 비용. 이건 뭐예요? 광고비 같은 거죠. 마케팅을 왜 해요? 우리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하고 마케팅 비용을 회사가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훈련비나 마케팅 비용은 우리가 무형자산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냥 비용으로 털어버립니다. 네. 왜 그러냐? 효익은 기대가 되지만 문제는 통제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통제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회사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고 빌려주고 싶을 때 빌려주고 처분하고 싶을 때 처분하고 이런 모든 것이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훈련비 누구에게 시켰어요? 직원에게 시켰죠. 직원을 우리가 마음대로 빌려주고 어디 처분하고 할 수 있나요? 노예도 아니고. 안 되는 거죠. 통제가 안 돼요. 또 마케팅 비용. 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상품 판매를 촉진하는 데는 즉 효익은 있겠지만 이거 역시 그 가치를 어디 거래를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역시 마케팅 비용 역시 회사의 경제적 효익은 기대되는 비용이지만서도 통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통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비용으로 그냥 인식해야 된다. 자산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산의 통제 가능성, 식별 가능성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개정 과목 알아봅시다. 아까 유형자산의 개정 과목은 7개인가 있었죠? 네, 무형자산 개정 과목 1개, 2개, 3개, 4개, 5개네요. 네, 첫째 영업권. 아이고, 영업권. 자, 영업권은요, 우리 개인 사업자들, 개인 간에는 보통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권리금 들어보셨죠? 권리금. 네. 아직 한 분이 안 들어오셨는데 누가 안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네. 권리금 아시죠? 자, 우리 기업에서는 권리금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영업권. 자, 근데 이 영업권을 내부에서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창출한 영업권. 언제만 인정이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매수합병, 사업결합. 그때만 영업권을 인식합니다. 네, 내부에서 창출했다. 네, 우리 회사는 우수한 경영력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영업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회사의 지리적 위치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으므로 동종업계에 비해서 우리 회사는 굉장히 앞으로 좋은 이미지 때문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순자본보다 우리 회사의 순자본은 가령 100억인데 우리 회사는 만약에 외부에 판다면은 아니 100억인데 우리는 영업권을 좀
이번에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이걸 영업권이라는 자산을 50억을 더 만들어보자. 이것이 뭐예요? 내부 창출 영업권입니다. 예. 내부적으로 영업권을 인식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영업권을 회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거래에서 어떤 거래? 기업 매수, 또 서로 결합, 기업과 기업을 합치는 거, 합병이죠. 매수합병. 이때만 영업권을 인식합니다. 어떻게 그 영업권이 인식되냐면요. 순자산, 즉 자본을 초과해서 지불한 금액. 네, 자본을 초과해서 지불한 금액.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회사가 가령 어떤 회사를 할까요? 네. 강남건설을 인수합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하고 대금을 지불했다. 자, 그러면 강남건설이 어떤 회사냐? 강남건설 자산은 10억이고요. 부채는 7억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부채까지 함께 인수하는 거예요. 인수하며 인수 금액이 얼마냐면요. 5억에 인수했습니다. 이때 영업권이 얼마냐라는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영업권이 얼마냐?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영업권을 얼마로 인식해야 될까요? 자, 강남건설이 자산이 10억이고요. 부채가 7억이면 순자산, 즉 자본이 얼마입니까? 3억이죠. 그러면 이 회사를 3억에 인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수금액을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5억을 지불했죠. 이때 영업권 5억을 인식하면 돼요. 영업권 5억을. 네. 아니 5억이 아니라 2억.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영업권이 있는데 영업권은 2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업권의 인식은 이런 경우 이렇게 인수합병 시에만 인식할 수 있다. 인식하는 방법은 자본을 초과해서 지급한 그 금액이 바로 영업권이다. 네, 이해가시죠? 자, 두 번째 산업재산권 알아볼게요. 자,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제도가 있어요. 특허권은 특허 등록, 그다음에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이거 다 등록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거쳐서 권리를 확보하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산업재산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산업재산권 묶어서 통합계정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 회계 프로그램에 가보면은 혹시 여기 회사 무형자산에
없군요. 예, 이 회사는. 그러나 개정 과목은 있어요. 예, 개정 과목은. 그래서 개정 과목 및 정기 등록에 가보면은 자산의 비유동 자산에 우리가 지금 무형자산 공부하고 있죠. 네, 보세요. 산업재산권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통합 개정으로 쓰지를 않고 여기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이런 식으로 개정 과목을 세분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산업재산권이라고도 하기도 한다. 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자, 그 다음에 광업권. 네, 광업권. 아까 제가 그 생산량 비례법을 얘기할 때 광업에서 생산량 비례법을 적용합니다. 그 광업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광구에서 광물을 일정 기간 동안 독립적, 배타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광업권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뭐 지상권은 우리가 지상에 뭘 권리를 주장한다면 광업권이라 하는 것은 그 매장되어 있는 광물을 독점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이거 무형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B자로 끝나는 것은 거의 다 비용인데 B자로 끝나면서도 비용이 아닌 게 하나 있어요. 그런 얘기를 아마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 개발비입니다. 개발비가 말이죠. B자로 끝나는데 자산이에요. 무형자산. 요건 그래서 개정 과목 여러분들 정리할 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개발비 어떤 것이냐? 신제품과 신기술 등의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로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으며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것. 네.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신제품, 신기술, 개발활동, 연구활동이 아니라는 거. 신제품, 신기술을 개발하는 활동, 거기에서 발생한 지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한 거라고 해서 개발비로 다 인정을 해주느냐? 그 지출이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든 무형자산, 유형자산이 다 그렇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것이 기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으며 취득원가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취득원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출 기록이 객관적이어야 되죠. 아주 객관적이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요. 개발비가 아닌 거 여기 밑에 주의에 나오네요.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과 관련된 지출이 개발비이지 그것이 개발비라는 자산이다. 그러나 화살표가 뭐죠? 개발. 그거는 개발비고 여기까지 끊었어요. 그 옆에 이거는 비용이다 이거예요. 경상연구개발비. 경상이라는 건 뭐냐면 일상적으로 하는 연구활동. 자, 우리가 연구활동이라고 그러지만 보통 연구개발활동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연구개발은 연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개발활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개발이어야 돼요. 연구개발이 아니라. 그래서 연구개발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 그거는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연구개발비로. 네, 그냥 개발비만 자산입니다. 연구개발은 비용이다. 개발비는 자산이다. 네, 그렇게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라는 개정 과목이 있죠.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자, 그래서 개정 과목 영업권,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영업권에서 핵심은 내부 창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네, 인정이 안 된다. 이거. 그 다음에 개발비에서는 신제품, 신기술,
개발 활동과 관련된 지출만 인정된다. 그 중에서도 예, 취득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자, 무형자산은 감가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상각이라는 표현만 써요. 예, 상각은 뭐예요? 취득 원가를 내용 연수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을 상각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자, 무형자산에서는 감가라는 표현을 안 쓰고 무형자산 상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무형자산 상각은 유형자산의 상각 방법처럼 정액법이나 체감잔액법이나 생산량 비례법이 있는데 추정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라는 말은 뭐 정률법을 써야 되느냐, 연수합계법을 써야 되느냐, 정액법을 써야 되느냐, 이걸 체계화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렇다면 이걸 써라 이거예요. 예, 그럴 때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이걸 기억하세요. 정액법. 그래서 무형자산은 대부분 정액법을 씁니다. 반드시 쓰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의사항에 보면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를 뺍니다. 상각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도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무형자산 상각비, 이렇게 개념 과목 이름이 다릅니다. 무형자산 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무형자산 상각비는 무형자산을 상각한 비용. 비용으로서 똑같아요. 두 개 다 판매관리비예요. 감가상각비도 판매관리비, 무형자산 상각비도 판관비. 그러나 개정 과목 이름이 다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무형자산을 상각할 때 회계 처리는요. 차변의 감가상각비가 아닙니다. 무형자산 상각비고요. 비용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획을 안 써요. 감가상각 누계획을 쓰는 게 아니라 무형자산, 즉 개발비 또는 영업권 또는 특허권 직접 상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아까 유형자산에서는 대변이 뭐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이었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을 사용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차감 계정 없이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한다. 직접 상각. 대변이 바로 무형자산 개정 과목이 바로 오는 거예요. 그런 점이 유형자산과 다른 것입니다. 예, 여기 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 직접 차감한다. 이걸 직접 상각이라고 그래요. 네. 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쉬는 시간이 됐어요. 38분이니까요. 예, 우리 50분까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기타 비유동 자산부터 정리하고 문제풀이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3교시와 4교시는 쉬는 시간 없이 12시 50분까지 좀 길게 가니까요. 네, 그렇게 그 점 알아두시고 네, 여기서 잠시 쉬겠습니다. 여러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